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역사 속 조선의 선비들이 자연을 단순한 예쁜 풍경이 아니라 완전히 암호화된 살아있는 교과서로 어떻게 읽어냈는지 그 놀라운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을 가볍게 짚고 넘어갈까요? 1장 자연 속 비밀 코드부터 시작해서 식물, 동물, 지형, 천체, 그리고 마지막 6장 거울로서의 자연까지 쭉 훑어볼 텐데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숨겨진 철학적 소스 코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1장 자연 속 비밀 코드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산수화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시선과 선비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경치를 보면서 와, 산 진짜 멋있다. 나무 예쁘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 위에 덧씌워진 거대한 철학적 매트릭스를 보고 있었던 거죠. 자연 자체가 우주의 질서가 촘촘하게 새겨진 텍스트, 그 자체였던 겁니다. 2장 식물, 선비의 품성.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원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식물들이 어떻게 선비들의 덕목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우리가 흔히 사군자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단순히 그림 그리기 좋은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는 지조, 홀로 지키는 품격, 굽히지 않는 절개, 그리고 속을 텅 비워낸 겸손함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인격의 모델들을 식물에 투영한 거죠. 정원을 조금 벗어나 볼까요? 소나무는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절대 푸른빛을 잃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주고요. 반면에 연꽃은 어떤가요? 온갖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절대 그 흙탕물이 묻지 않잖아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음을 유지하겠다는 선비들의 이상향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낸 겁니다.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물들지 않고, 주도니의 애련설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요, 성리학자들이 인격 수양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이론을 어떻게 단 한 송이의 꽃 안에 완벽하게 압축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장, 동물, 이상과 성취입니다. 지금까지 정적인 식물을 봤다면 이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물들로 넘어가 볼게요. 사령이라고 불리는 전설 속 동물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에요.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덕치를 상징하는 용, 그리고 성군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봉황.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국가가 꿈꾸는 최고의 이상을 담아낸 암호화된 상징물이었던 거죠. 이런 코드는 선비들의 일상생활 곳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관복 가슴에 하얀 학 2마리를 수놓은 건 나는 이렇게 청렴하고 고고하다는 걸 세상에 선언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고요. 신성한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고를 타는 행위 자체도 우주적인 조화와 예의를 추구한다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직업적인 성공, 즉 출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그 험난한 과정은요, 마치 거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사투를 벌이는 잉어의 도약에 비유되었습니다. 폭포를 뛰어오른 잉어가 마침내 용으로 변하는 이 극적인 순간, 우리가 흔히 등용문이라고 하죠. 평범하고 겸손했던 학생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관리로 거듭나는 완벽한 로드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지형, 철학적 공간. 이제 생명체에서 시야를 훅 넓혀서 거대한 자연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비들은 이 지형을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공자가 남긴 아주 심오한 이분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연하게 막힘없이 흐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산을 좋아한다는 거죠. 요산요수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철학을 보면 조선시대 서원들이 왜 하나같이 뒤로는 든든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게 지어졌는지 단박에 이해가 갑니다. 배산임수. 이건 단순히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우주를 현실 세계의 건축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예요. 심지어 동그러니 놓인 바위 하나에도 엄청난 철학을 부여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깎이지 않고 묵묵히 버티는 바위를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유동쳐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꼿꼿한 선비의 모습을 떠올린 거죠. 5장 천체, 보편적 진리. 이제 시선을 더 높이 올려서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선비들의 궁극적인 우주관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볼까요? 1000개의 강에 물이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비친다. 와,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이 문장은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걸 넘어 순수한 철학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성리학의 그 복잡하고 심오한 보편적 진리라는 개념을 단 한 줄로 명쾌하게 시각화해 주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오직 하나뿐이지만 수천 개의 강물 표면에 똑같이 그 모습을 비추잖아요. 선비들은 우주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신분이나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등하게 깃들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6장 거울로서의 자연.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자연의 암호들을 하나로 모아서 선비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거대한 철학 알고리즘을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해독 과정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먼저 자연의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입력값이라면 그걸 도덕적 원리로 번역하는 게 처리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자기 수양이 바로 이 시스템이 목표하는 궁극적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조선의 선비들은 자연을 그냥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읽어내고 그걸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내면을 무섭도록 엄격하게 다듬어 나갔던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자연이 거울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문 밖을 나서서 마주한 그 풍경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숨겨진 코드가 해독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